일단 수술실 CCTV는 실제로 민간 병원들에서 지원을 해주면 설치하겠다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겠다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에 좀 추가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한 개 병원당 그리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률 개정을 해서 강제할 수 없다면 이렇게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수술실 CCTV들이 민간 병원에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형태로 저희가 집행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수당 부분은 이제 이 정부와 협의에도 여러 가지 좀 난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좀 줄이고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행을 실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경기도의 입장만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업이 실행되는데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선언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규모를 좀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왜 18세 이하는 8만 원이고 왜 그 이상은 12만 원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요금 인상에 따라서 실제 늘어나는 부담 부분이 그 정도 되더라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을 보존해 주는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포퓰리즘 아니냐? 뭐 저는 내년이 선거 아니라 10년 후가 선거라도 지금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 취약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이죠.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청년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대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요금 인상에 맞춰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정치 일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을 왜 소규모로 하라고 했는데 대규모로 했느냐? 그 실제 그런가요? 그거 아닌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네.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올리기에는 85명으로 올렸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좀 줄여다 그래서 저희들이 54명으로 네. 한 본부 5개센터에서 2본부 3센터도 줄여서 설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조그만하게 하라 했는데 크게 한 게 아니고 예, 협의해서 협의된 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일단은 WTO에서 대한민국을 개도국 지위에서 좀 빼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협상하고 하는데 뭐 한 5년 10년 걸린대요. 그동안에 조금씩 준비해야 될 거라서 당장 내년에 이 WTO의 개도국 지위 박탈 문제와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세운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연구해야죠. 연구해서 정말로 피해 입을 영역이 뭔지 저희도 검토해서 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농업 영역, 경기도의 농업 영역이 비중은 적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농업은 소위 식량 안보 사업이기도 하고 저는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양 산업으로 외국에 싼 농산물 사다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위기 상황도 대처해야 되고 또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커요. 저는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업으로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이 저는 우리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노동력 과잉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일자리 수요도 많지만 사실 그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 체제도 문제가 되고 이게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저발전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삶의 질도 높은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길이 내가 굳이 도시에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기보다는 난 귀농해서
큰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일자리 압박을 좀 낮추는 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농업 지원 정책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농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세 자영농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책 지원 방향을 좀 대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죠. 그런데 농민 기본소득은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농민수당은 이게 농민수당이 아니고 농가수당이에요. 농가. 가구단이죠. 가구단. 가구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농민 개개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정책적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성평등 문제도 있어요. 이게 그 농가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농가의 세대주의를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세대주는 주로 남자죠. 그래서 이게 남녀 평등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할 게 좀 많아서 저희 연구 단계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이걸 뭐 여주나 이천 이런 데는 뭐 조례를 냈다가 뭐 폐지되기도 부결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모른 척 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죠. 그래서 각 시군 단위로 저는 농민 기본소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도입은 해야 되겠는데 기초적인 연구나 또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민하죠.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살자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정신질환 사실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살 예방센터를 좀 확대하는 거 그런 것도 들어 있을 테고요. 고독사 문제는 고독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거 노인들에 대한 좀 배려, 정책 배려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부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고독사와 관련된 독자의 아이템들은 지금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고요. 지금 사실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제가 마치 자기 얘기 같아서 지금 이때까지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방치되면서 이제 안인득 사건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해요. 지원해 주려고 하고 또 하나는 각 시군들의 행정입원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저희가 정책 사업들은 다 하겠지만 이런 좀 방치된 영역들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 같아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별도 뭐 혹시 정책이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는지 보셔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시죠. 조금 뭐 세부 정책 내용 잘 몰라서 그러나 관심 없이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제가 계곡 정비 사업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 철거는 하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편하게 좀 쉴 수 있게 해주자 그랬더니 갑자기 막 공중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뭐 주차장을 땅을 사가지고 뭐 공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 천막 이런 거 좀 걷어내고 뭐 계곡에 시멘트 바른 거 좀 걷어내고 오솔길 만들고 그 주차장 이런 것도 그 무슨 주차 시설을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동네에 노는 땅 많잖아요. 노는 땅 많으니까 거기를 임대를 받든지 뭐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평탄 작업 좀 해주고 거기 근처에 식당에서도 세우고 손님도 와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비용 적게 들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정책들은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고 저희가 우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반려견 또 반려동물 키우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사람들 무슨 수술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이고 뭐 수술 한 번 하면 300만 원.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한번 우리가 도입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혁신 아니겠어요? 부당한 바가지도 못 씌우게 좀 하고 또 비용 좀 적게 들어가면서 모두의 부담으로 또 반려동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 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이제 반려견 놀이터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방침에 의하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경기도 방침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방침은 유효할 텐데 무슨 공원 지역이라 해야 되고 무슨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성남에 반려견 놀이터가 참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하천 부지에 사람들 안 오는 데다가 그냥 망 쳐버리는 거예요. 망을 치고 이 안에서는 그냥 이 끈 풀어놓고 놔둬도 된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천변에, 운중천변에 제가 한 7, 800m 아래 위를 탁 막아가지고 망을 쳐놨더니 뭐 강아지가 도망갈 일도 없고 그냥 거기 오면 풀어놓을 수 있는 거죠. 반려견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죠. 맨날 묶고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 자유롭게 뛰노게 하고 싶은 건데 그럴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일정한 요건을 맞춰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놀이 시설이 있어야 되고 무슨 휴식 시설이 있어야 되고 무슨 땅의 용도는 이래야 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시장 군수들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반려견은 끈으로 묶고 다녀야 되는데 법에 이거 풀어놓고 싶은 거 아니에요. 풀어놓고 같이 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공간에서는 풀어놓을 수 있게 그냥 해버리면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라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허용하면 되잖아요. 망쳐가지고. 그건 안 나오니까. 그 안에 그걸 감수하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반려견 풀어놓으면 그 안에서 뛰어놀다가 뭐 지치면 집에 가면 되는 거고요. 뭐 똥오줌 싸고 이러면 그건 뭐 위치 좀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마사토를 깔 수도 있고 좀 이게 좀 실용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시군의 무슨 시설비나 이게 자꾸 걱정을 하는데 그냥 어디 공원이나 어디 빈 땅 있잖아요. 빈 땅. 저기 밭 이런데 농사 안 짓고 있는 밭 아니면 공원의 귀퉁이 사람 안 가는데 꼬다 이렇게 망쳐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면 제가 뭐 700만 원이 되더라고. 700만 원. 그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행정의 묘미가 그런 데 있다고 봐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억씩 들여서 뭐 어마어마한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거 안 만들어도 반려견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많이 만들면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테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알리고 지원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니냐 싶습니다.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엄청나게 막 조건, 예산, 시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는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경기도의 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소위 주 52시간 근로제를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부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부담들이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 13세부터 18세까지 그리고 18세 이상 23세까지 청년들에게 저희가 1인당 최대 8만 원, 청소년은 8만 원, 청년들은 12만 원 정도를 실제 사용한 교통비 실적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아까 449억이었나요? 시군까지. 네, 시군비를 포함해서 449억이죠. 449억이 되겠고. 그거는 도비가 예.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 도 정책 사업에서 도비를 70%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저희가 복지 정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 복지부 쪽에서는 지역 카페를 주지 말고 교통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교통비로 지출한 것 중에서 지역 카페로 환급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 교통비로 사용된 것을 또 교통비로 쓰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하나 하고 거기 더해서 우리 도의 복지 지출은 기본적으로 지역 카페로 지급해서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
이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이중적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협의해서 좀 관철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재판과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 도민의 살림살이를 저희가 이제 정해서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연 증가분,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 증가분 때문에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기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전망이 매우 사실은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약 2,300억 정도를 저희가 기금에서 대출한 내부 거래죠. 그 부분을 한 2,300억 정도를 지금까지 갚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한 1,000억 정도는 도로 또 저희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예산에 1,000억 지금 반영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경기도의 내부 거래지만 기금에서 좀 빌려온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갚아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의 뭐 기체는 아니고 내부 거래로 좀 빌려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각 시군의 우리 시장 군수님들한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소위 착한 채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어쩌면 지방채 제로화, 지방채 제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균형 예산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들어오는 만큼을 적절히 써야 되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재정 수지 균형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게 쓰여질 시설을 지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현금 재원으로 다 지어버리면 사실은 다음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을 현 세대가 모두 떠안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 운영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시계열별로 좀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이렇게 1,000억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부채라고 하는 것이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초지방자치정부에 좀 기체 사업들을 좀 해라. 우리가 많이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기금 지역개발기금도 많이 이자율도 많이 낮췄습니다. 1.5%까지 낮췄네. 1.5%까지 저희가 낮춰서 각 시군들로 하여금 필요한 뭐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수십 년을 쓸 텐데 현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또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빌려서 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좀 오해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시도민들의 눈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현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전액 지출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000억 정도를 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성,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년 새로운 사업 자꾸 시작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 도의회에 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경기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제가 취임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 대부분은 이미 다 시행이 되거나 또는 시행을 곧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시작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 남경필 전 지사께서도 하시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그대로 좋은 것들은 이어서 하고 또 제가 공약하거나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작년에 기획해서 올해 대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눈에 띄는 게 교통비 지원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뭐 소규모 소소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지방하천 관리 문제에 있어서 한번 단속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또 그냥 적당히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하천을 아예 전담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확인하고 또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방하천 그러니까 계곡 지킴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지방하천 관리 사업이 각 시군에 위임돼 있긴 한데 저희가 인력 유지 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해서 계곡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과거와 같은 형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저희가 할 생각이고 지방하천 관리 예산도 증액을 했죠. 얼마 정도 했던가요? 계곡 지킴이 사업 70%. 네. 저희가 이제 지방하천 지킴이 운영은 그렇고 이게 하천 관리 비용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유지 관리 사업하고 네. 계곡 지킴이 네. 사업. 네. 발생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의 하나로 계곡 정비, 자연형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또 이번 최대한 늦어도 이번 겨울 내로 지방하천들에 대한 불법 시설물들을 다 걷어내고 내년부터는 여름부터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일본의 중소도시 안 가고 우리 경기도 계곡과 하천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들이나 뭐 주차장 이런 뭐 쉼터 또는 오솔길 이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서 가족 단위로 가까운 곳에서 큰 비용 안 들이고 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도정에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들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도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불법이나 또는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사실 저항 때문에 시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르고 연줄 있고 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면서 이익을 받던 그런 잘못된 도정들을 혁신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또 공정하게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사경 업무가 너무 경기도가 왜 이리 특사경이 많냐, 뭐 너무 처벌 위주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체제가 그냥 뭐 망하는 거, 체제가 종언을 고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역시 그 체제 안에 불공정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힘 있고 그야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지나치게 자기들이 기여한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 사회 전체에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봄에 씨 뿌릴 씨앗조차도 없는데 소수의 누군가의 곳간에는 이 곡식이 썩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가 망하더라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제가 경기도정에서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나라의 큰 도둑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작은 도둑이 많아도 그 사회가 문제가 되죠. 뭐 일단 큰 도둑도 잡아야 되겠지만 소위 적폐청산이죠.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적폐들도 청산해야 되고 그게 결국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저도 이제 우리 원래 통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잘 안 뽑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정책 목표를 정할 때 숫자로 잘 제시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서 내가 노력한 결과를 뺏기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성과는 내가 가질 수 있다 상당 정도는 이렇게 믿어지면 열심히들 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쟁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기회의 공정, 경쟁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 이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인데 저도 사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거, 또 그 경쟁의 장이 공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거,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저는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정부 역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뭐 어떻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 공익 일자리, 공공 일자리 이런 거 만드는 정도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야 하지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뭐 노인 일자리 1인당 월 15만 원씩 뭐 27만 원씩 주는 거 10만 명 했다, 뭐 10만 명 고용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자. 예를 들어 산단 개발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잘 안 되고 있는 거, 뭐 미뤄지고 있는 거 전에 한번 보셨지만 특정 그룹들한테 기회를 주고 뭐 지연되고 있는 뭐 고모리의 산단 이런 거 한샘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면 뭐 거기도 일자리 생기겠죠.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에 뭐 화성 테마파크 뭐 이런 것도 어쨌든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경제는 기업이 민간에서 책임지는 게 맞고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 동인을 갖게 하는 거,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제 미래는 어떠냐? 뭐 저는 사실 제가 그 일자리 통계를 잘 안 내는 이유가 경기도는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취임할 때만 해도 1,340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보시면 1,360만 도민 여러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20만이 늘었잖아요. 인구가 20만이 늘면 뭐 고용률 60% 곱하면 뭐 10몇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인구가 증가되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도지사의 역량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결과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숫자 막 발표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 낯간지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순간적인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도민들께서 내 삶이 나아졌느냐 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특히 나빠진 건 금방 느끼는데 좋아지는 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또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 좀 표시가 나요. 아 저기는 이런데 우리는 어떤가? 라면 조금씩 나아지죠. 제가 성남시 시장도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 뭐 한 2, 3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보니까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동네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우리는 남들이 안 주는 걸 주는데? 우리는 세금도 더 많이 안 내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들의 삶이 나아졌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진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력이죠. 실적이고. 그래서 자그마나 많은 영역에서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도정이든 뭐든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나 했는데 확 좋아지더라. 그런 거 있으면 누가 다 했겠지요. 그걸 이재명이 하라고 남겨뒀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 화끈한 한 방은 없는 거예요. 뭐 기획을 잘해가지고 확 바뀐 이런 거 없는 거죠.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작은 변화를 여러 곳에서 많이 만드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 한 방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조금씩의 변화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하고 많이 생각하고 조금씩 많이 고치고 손발이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진짜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지 뭐 한 방 이렇게 노리면서 막 끊임없이 기획하고 해도 잘 안 바뀌더라. 그리고 그걸 저는 얼마 안 된 정치 경험이지만 참 묘하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문 소리 나지 않고 막 이러더라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평판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과는 한 방은 아니고 작은 여러 곳에서 조금씩 많이 해서 총량을 쌓는 거. 어차피 도정이든 뭐 국정이든 또 시군정이든 주어진 예산이나 예를 들면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건 사실은 일정하죠. 있는 거를 잘 쓰는 거가 진짜 실력이죠. 있는 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많이 속된 말로 퍼주기 많이 한다고 사실 잘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한된 자원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제 진정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들을 하나의 정책 목표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중첩적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복지 지출을 할 때 그냥 그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한 차례 지역 경제에 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또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들의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뭐 400억이 넘는 교통비를 지원할 때 오로지 교통비만 써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동네 신발 가게든 뭐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덕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역화폐의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은 사용처가 전통 한식집이었다고 그래요. 식당이죠,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그쪽의 매출이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기본소득 문제는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좀 확산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도 워낙 그 기본소득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정한 생산력이라고 하는 생산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기술이든 자본이든 교육이든 이런 자원들을 늘려가는데 이게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역량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생산에 투여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죠. 뭐 역량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오히려 투자할 곳이 없는 이 상황. 기술력은 점점점 더 발전하는데 생산력은 점점점 제고되는데 총량 생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다수 대중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결국은 특정의 현재 그 소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면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현재의 이 경기 침체나 세계적 경제 위기 또 우리 국내의 경제 위기도 결국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아주 단순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바닷가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5명이 잡는 것보다 분명히 10명이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냥 계속 인력을 더 투입하고 투자를 더하면 계속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바다의 물고기가 10명이 잡으나 100명이 잡으나 총량이 똑같은 시대가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90명은 잡을 기회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뭐 100명이 잡으니까 옛날에 10명이 잡을 때 양을 100명이 나눠 갖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할 곳,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비 여력,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으로 본다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경제 질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에서 다 배우신 건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오바 같지만 경제는 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순환.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10바퀴를 돌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경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꼼짝을 안 해요. 그러면 없는 거죠. 그게 공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전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되고 정부가 결국은 이렇게 자원과 기회가 사장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에 몰려서 좀 이렇게 썩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부 역할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복지, 선별적 복지, 또 예외적인 뭐 보편 복지 이런 거였다면 이제 그 정도로도 현재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 융합을 통해서 생겨난 이 과다한 이윤들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중에 상당 부분 환수해서 모두가 함께 나눠서 쓰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도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복지 지출을 그러면 낭비다. 저거 생산에 투입해야지, 투자했어야지 복지 지출하면 저거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럼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이 수혜자들에게 좀 자유로운 처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복지 지출을 할 때 그 용도를 제한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도를 자유롭게 하되 좀 이렇게 큰 범주에서 좀 제한을 해주는. 바우처 제도보다는 저는 현금 지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출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정부 역할을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지금과 같은 이제 복지 정책, 예를 들면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가진 생산 능력,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나눠 가져야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시장 경제 질서도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이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일들은 경제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이제는 요소다. 그 자체를 투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피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만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게 문제일 텐데 그 시점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최근에는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기대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요. 언론 여러분께서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복지 지출이 뭐 늘어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 해본들 서구 선진국 소위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아직도 여전히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 지출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재정 총량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의 평균 그 부담률, 뭐 조세 부담률일 수도 있고 국민 부담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역시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복지 지출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려면은 국민 부담률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기본소득이 재원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러면 서구 선진국도 못했던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죠.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지출이 국민 총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늘려가야 되거든요. 늘려갈 때 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기존과 같은 뭐 이렇게 타겟을 정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 기본소득 형태로 온 국민을 상대로 늘려나가면 저는 그게 그 측면에서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전에 스위스에서 지금 뭐 성인 1인당 뭐 300만 원 정도 이거 지급하는 국민 투표안이 부결됐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생각에 성인 1인당 300만 원 주면 누가 일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미 복지 지출이 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한 반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지 지출을 계속 늘려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 부분들을 기본소득 형태로 확대해 나가면 오히려 그런 서구 선진국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훨씬 더 좀 유리한 환경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 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면 적절하냐라는 것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는 재정 총량이 늘어나면 비율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부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수의 특수한 계열화된 대기업에 대한 좀 이렇게 누진 증세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토 보유세 같은 걸 부과해서 온 국민이 나눠 가지면 전체 국민의 95%는 내는 것보다 또는 안 내고 받거나 또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으니까 조세 저항도 적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투기를 목적으로 저기 설악산 뒤에 있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임야를 사가지고 자손만대 물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심지어 거기에다 좀 나무를 좀 심어서 조림 사업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불가능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조세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맞춰야 되고 늘어나는 재정들을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네 모세혈 간에 좀 피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복지 예산이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총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탄원은 사실 저도 모르는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놀랄 정도입니다. 뭐 전혀 모르는 데서 갑자기 전 여러분이 쓰시는 기사를 보고 뭐 이런 데도 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죠.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뭐 제 업보 아니겠습니까? 다 제가 쌓은 업보죠, 업보. 뭐 남 탓할 거 없이 좀 더 잘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언제나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무슨 보복을 하려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랬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뭐 공무원들 뭐 괴롭히고 뭐 이래저래 뭐 제가 자기 어디 형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시정에 개입하는 부분이었는데 뭐 그거를 제가 적당히 눈 감아 주거나 적절히 했으면 뭐 이런 일 안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든 말든 그냥 시끄러우니까 내버려 뒀으면 저는 타격이 없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수 있죠. 자살 교통사고 내느라고 중앙선 넘어서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으면 상대방 운전수도 다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방치해도 제 이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뭐 인생이란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니까 그 선택이 한 거 어떡하겠어요? 뭐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뭐 현재 처한 상황은 뭐 최선을 다해서 또 뭐 대처하고 그 뭐 결정이란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는 뭐 사필 규정을 언제나 믿습니다. 뭐 법이 뭐 별거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최소한 나한테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다 말을 해라. 그래야 방어할 수 있고 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라고 하는 게 있는 죄 없어지고 처벌받을 일을 처벌 안 받게 해주고 하는 게 그게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죠. 억울하지 않게 안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한 것 이상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했고 끊임없이 또 저도 수십 년간 우리 의뢰인한테 얘기해왔던 겁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최후 보루고 그 최후 보루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탕질하고 불법적인 행위하고 다른 사람들 뺏어가는 그런 나쁜 짓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지되는 정상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건 다 그런 최후 보루 역할을 사법부가 충실히 잘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그때까지 설명했어요. 그렇게 설명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행위만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뭐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고 또 현재 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